가자. 방학 동안 이제 우리 1학기 기말고사에서 대단원 2단원까지 마무리가 됐고 2학기 중간고사 범위가 대단원 3-1단원에 결합단원이 있고요. 써놔 목차 있는데 3-2단원에 극성단원이 있어. 결합 파트는 화학 결합 내의 비교, 결합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화학 결합은 몇 종류가 있어? 세 종류. 어떻게? 이온, 공유, 금속. 각각의 결합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두 번째는 서로 다른 결합 간의 비교야. 얘는 이온 결합 물질, 얘는 공유 결합 물질인데 둘 중에 뭐가 더 뭐해? 이런 식으로. 비교할 수 있는 물리량이 있어야 되고, 화학 결합의 세기를 비교하고, 녹는 점, 끓는 점을 비교하고, 전기 전도성을 비교해요. 물질의 상태에 따른. 다음 세 번째 전기 분해 실험까지. 이게 이제 중간고사 범위의 절반이 되겠죠? 4시간이면 끝납니다. 충분하게 끝나, 4시간이면. 그리고 극성단원은 화학결합 중에 공유결합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배우는 단원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 첫 번째 결합의 극성이 있고, 두 번째 분자의 극성이 있어요. 결합의 극성은 10분, 15분이면 끝나. 그리고 분자의 극성은 좀 러프하게 보면 한 2시간 반? 존나 타이트하게 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영상으로 딱 메꾸면 2시간이면 사실 끝나. 그래서 이거 2학기 중간고사 범위는 우리 3주 만에 마무리 짓고 문제만 계속 풀 거거든. 방학 동안에 요거 3주 딱 하고 계약하고 나서부터 문제 풀이만 존내 할까 하다가 4단원부터 나가기로 결정을 했어. 왜냐면 대단원 3단원은 수능 기준으로 하면 전체가 그냥 다 비킬러 단원이거든. 그냥 쉬워. 그래서 여러분들 스탠스 자체가 2학기 중간고사는 뭐 한 90점 이상, 지금 1등급, 2등급 나오시는 분들은 100점 맞아 놓고 수행평가 비중이 거의 한 60% 정도 되니까 수행 잘 챙겨 놓고 2학기 기말고사 때 성적이 갈리거든. 그래서 요거를 좀 잘 봐야 된다. 역동적인 화학 반응이라고 하고요. 오늘 여기부터 나갑니다. 4주간. 첫 번째, 그래서 8월 아마 10일까지인가 수업을 하게 될 거야. 그 다음 주부터는 다시 3단원으로 넘어가고, 가역 반응과 동적 변형 오늘 요거 할 거고요. 두 번째, 물의 자동 이온화와 pH. 세 번째가 산염기 중화 반응. 네 번째, 산화환원 반응. 다섯 번째, 화학 반응에서의 열의 출입. 중화 반응 파트에서 출제될 수 있는 소재는 두 가지야. 중화 적정 실험에서 문제가 나오고, 실제 중화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로 문제를 내요. 그리고 통합과학대 산화환원 반응을 하긴 했지만, 이게 뭐 산화환원 반응인지 아닌지, 산화되는 게 뭐고 환원되는 게 뭐고 이 정도 수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산화환원 반응에서의 알자 이온 반응식이 주어지면 산화수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이 반응식의 개수를 맞추는 거, 산화수법이라고 하는 거 하나 있고, 금속의 반응성이 하나 있습니다. 수능 화학 기준으로 난이도 배분이 가역 반응과 동적 평형은 B킬러고, 산염기의 pH, pOH는 준킬러 소재고요. 중화 적정도 준킬러. 중화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는 킬러 소재야.
산화수법은 준킬러 중에서도 가장 어렵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열의 출입은 비킬러입니다. 너네가 지금 몇 년 교육과정인지 아니? 15 교육과정이죠. 그 전은 혹시 알아? 공구거든? 공구 때는 화원의 금속의 반응성이 킬러 소재였어. 근데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금속의 반응성 문제가 안 나오기 시작했어. 교육과정 바뀌고 나서. 근데 최근 22학년도 수능부터 스멀스멀 하나씩 나오고 있거든. 처음에는 비킬러로 나왔었고 지금은 난이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어. 근데 뭐 중요한 건 이미 킬러로 나오던 금속의 반응성 기출문제가 엄청 쌓여 있어. 수십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학교 내신은 킬러 수준까지 공부를 할 거야. 그래서 이제 2학기 기말고사에 이제 해야 되는 게 막 준킬러랑 킬러가 막 엄청 많거든. 그래서 중간고사 때까지 3단원 막 미친 듯이 파도 진짜 존나 못하면 80점대고 앵간하면 90점대 다 나와. 그리고 잘하는 애들은 대부분 100점을 찍고. 그래서 그거에 계속 시간을 쏟다가 이거 끝나고 나서 기말고사 때 부랴부랴 이거 하는 것보다는 방학 때 뭐 할 거냐면 가역 반응과 동적 평형 할 거고요. 다음 주에 물의 자동이온화와 pH 할 거고, 중화 반응은 양이 많아서 제끼고, 산화환원 반응 다 할 거고, 열의 출입은 시간이 되면 하고 아니면 안 할 거야. 요런 식이야. 그래서 우리 방학 동안 요거 좀 준킬러 소재들 잘 건드려 놓고 있다가 이제 다시 내신 돌아가서 3단원 하고 기말고사 대비할 때는 이미 한번 했던 내용들은 개념 서머리하고 문풀 위주, 그리고 좀 어려운 중화 반응에서 이제 좀 집중해서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좀 쉽다. 화학의 유용성 다음으로 쉬운 단원이야. 진짜 개 쉬워요. 양도 많이 없고. 첫 번째 가역 반응. 교재 잘 보세요. 정반응과 역반응. 안 돼. 안 돼. 죽을 것 같아? 아, 좋을 것 같아? 일어나 있어. 정반응과 역반응. 정반응이 뭐야?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는 반응이고요. 오른쪽 화살표가 무조건 정반응입니다. 역반응은 생성물이 반응물이 되는 왼쪽 화살표가 역반응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때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날 수 있다면 우리가 이런 걸 가역반응이라고 하고, 만약 정반응에 비해 역반응은 아예 일어나지 않거나 혹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게 일어나면 한쪽으로의 반응만 일어난다고 해서 이런 건 비가역 반응 이렇게 얘기해. 여기까지 됐지? 가역 반응의 대표적인 예시. 일단 큰 틀에서 3개 정도 알고 있으면 돼. 첫 번째가 상변화야. 물이 수증기가 되는 온도는 몇 도야? 100도. 1 필요 있니? 100도일 필요 있어? 맞죠. 1기압 기준으로 표준 끓는 점이 100도씨인 건 맞는데 지금 여기가 100도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물은 수증기가 되잖아. 그쵸? 증발도 있으니까. 상변화와 같이 물이 수증기가 된다. 그럼 수증기도 물이 될 수 있니? 당연히 될 수 있죠. 이런 증발과 응축은 가역 반응이에요. 응고와 융해도 가역 반응이 되겠지. 기화도 당연히 되는 거고요. 이 가역 반응을 판단하는 방법이 정반응과 역반응이 동시에 일어나는 상태만 가역 반응이 아니고, 가역 반응은 개에 적용이 되는 개념이 아니야. 얘는 반응에 적용이 되는 개념이야. 개가 뭐야? 현재 상태.
온도와 압력 조건을 바꿔주었을 때 언젠가 한 번이라도 정반응이 일어날 수 있고 언젠가 한 번이라도 역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 그러면 그 반응 전체를 우리가 가역반응이라 그래. 물이 수증기가 되는 온도를 끓는 점 기준으로 100도라고 하고 수증기가 물이 될 때의 온도도 몇 도야? 100도지. 그러면 이 반응은 100도씨에서만 가역반응이다. 그런 게 아니야. 그냥 특정 온도에서는 이 반응이 한번 일어났다가 내가 온도 압력 조건을 바꿔줬을 때 언제 한 번은 이런 반응이 일어나. 결국은 둘 다 일어나. 그럼 온도 조건 그냥 꺼지고 이 반응 자체가 가역반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마치 우리가 이제 통합과학 아니면 뭐 물리할 때 신소재 파트에서 배우는 초전도체 같은 거. 초전도체는 개에 적용이 되는 거야? 물질에 적용이 되는 거야? 물질이야. 초전도 현상은 뭐에 적용되지만? 개에 적용이 되지만. 초전도 현상은 임계온도 이하에서만 나타나는데 초전도체라는 걸 얘기할 때는 현재 온도와 상관없이 언젠가 한 번이라도 초전도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면 그 물체 자체를 그냥 초전도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오케이? 그렇다. 그런 관점에서 상변화는 100% 가역반응일 수밖에 없죠. 존나 뜨겁게 하면 끓었다가 차갑게 하면 액체가 됐다가 더 차갑게 하면 고체가 됐다가 왔다 갔다 다 가능한 거. 오케이. 두 번째. 설명 안 할 거야. 석회동굴, 종유석, 석순 이름만 봐도 느낌 오시죠? 안 중요합니다. 그냥 이거 나오면 밑줄 치고 정답 가역반응 이렇게 고르면 돼. 내가 교재에 아마 이렇게 2개만 넣어놨을 건데 하나만 더 추가해두세요. 세 번째. 얘들아, 기체 확인 실험 지겹긴 하지만 왜요? 뒷담가니? 네? 아니지? 뭔가 분위기가 살짝 이상한데? 수소기체 확인 실험이 뭐야? 불에 갖다 대면 퍽 소리가 나면 된다. 진정하고 무슨 성 기체? 가연성 기체. 산소기체 확인 실험은? 꺼져 다시. 무슨 성? 조연성 기체. 연소를 도와주는 성질이 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기체 확인 실험은? 오케이. 석회수에 통과시키면 뿌옇게 흐려진다. 석회수 뿌. 여기까지 다들 알고 있으니까 하나만 더 추가해서 알아두세요. 소금물은 그 자체로 염화 나트륨 수용액이라고 할 수 있어. 같은 말. 석회수는 그 자체로 이 아니고 수산화칼슘 수용액이고요. 얘가 이산화탄소와 반응했을 때 뿌옇게 보이는 이유는 CO2랑 CaOH2가 만나면 카코3라고 하는 무슨 색에? 하얀색의 앙금이 석출되고 물까지 만들어집니다. 물은 어차피 용매니까 안 보이겠죠? 그래서 뿌옇게 보이는 이유는 탄산칼슘이 흰색의 앙금이니까 우리 눈에 뿌옇게 보이는 거다. 발생하는 기체를 포집하여 석회수에 통과시키면 뿌옇게 흐려진다. 이산화탄소 얘기지. 이거랑 똑같은 얘기가 발생하는 기체를 포집하여 수산화칼슘 수용액에 통과시키면 흰색의 앙금이 만들어진다. 완전히 똑같은 말이죠. 근데 우리 교재에 오른쪽 맨 위에 뭐라고 써져 있어? 누구의 시선? 출제자의 시선으로. 그러니까 출제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복잡하게 내고 싶어 하거든. 그래서 최대한 다양하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기체 확인 실험 외에 물 확인 실험이 있어. 물 확인 실험. 무슨 종이? 하면 보통 리트머스 종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산염기 지시약이고요. 염화 코발트 종이에 갖다 대는 거죠.
아니요. 요게 가역 반응. 상변화, 석회동굴 종류석 석순, 염화 코발트. 염화 코발트의 화학식은 COCl2고요. 여기에 물이 반응하는데 모르셔도 됩니다. 염화 코발트는 배위수가 6이라서 6개가 반응을 해야 돼. 몰라도 돼. 그냥 계속 외워버려. 인마들이 반응을 하면 COCl2에 가운데 점 찍고 배위 공유 결합이 6개 형성이 되는 COCl2 6H2O라고 하는 이거를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이라고 해. CO 코발트. 네. 근데 인마의 색깔이 염화 코발트는 푸른색이고요. 물과 반응해서 육수화물이 형성되고 나면 붉은색이 됩니다. 근데 얘를 다시 드라이기로 말려주면 파란색으로 돌아와. 그 말은 무슨 반응이라는 거야? 가역 반응의 또 다른 대표적인 예시예요. 그래서 육수화물이라는 말이나 오수화물이라는 말이 나오면 가역 반응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가운데에 점 찍은 건 집착하실 필요가 없어요. 물어보지 마세요. 배위수 개념까지 하기에는 좀 어려워지니까. 그럼 입체수도 알아야 되고 배위 공유 결합이 뭔지도 알아야 되고 확장된 옥텟 규칙을 알아야 되는데 안 배우잖아 우리. 그래서 안 할 거야. 그냥 가운데 점 찍어. 그 6H2O야. 몇 H2O야? 6H2O야. 이 새끼 이름 뭐야? 육수화물이야. 무슨 색깔이야? 뻘게. 드라이기로 말리면 펄에. 무슨 반응이니까? 그게 끝이야. 알았지? 좋습니다. 비가역 반응은 이런 거지. 이제 의석이가 쓸데없는 질문을 해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저 새끼 불로 태웠어. 그럼 막 씨발 열도 나고 빛도 나고 으악 소리도 존나 나고 기체도 나오고 재도 남을 거야. 의석이의 연소 반응은 내가 태웠어. 그래서 이 새끼가 재가 됐어. 이 재를 어떻게 잘 모으면은 되돌아올 수 있니? 없죠. 무슨 반응이야? 이 비가역 반응이야. 돼? 못 돌아오는 거. 그래서 또 내가 올해 20살이야. 그럼 내년엔 몇 살이야? 21살이야. 어떻게 온도 압력 조건을 잘 바꿔주면 돌아올 수 있니? 못 돌아와. 나는 가능해. 가스라이팅의 영역이죠. 이건 내가 돌아가는 게 아니고 니네 대가리를 조작하는 거고. 그쵸? 비가역 반응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노화 같은 거. 저 의석이의 연소라고 쓸 수는 없으니 화석연료의 연소라고 써놓은 거고요. 몰라. 꼬우면 듣지 말든가. 대표적으로 LNG, LPG 이런 게 있죠. 이런 거 연소시키면 비가역 반응이다. 하나 더. 기체 발생 반응은 기본적으로 비가역 반응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에 뭐 써놓은 거야? 교재. 교재. 금속의 산처리 유형으로 써놓은 거예요. 예. 금속의 산처리 시에 무슨 기체가 발생하니까? 수소 기체가 발생하니까. 근데 현아, 그 바닥에 앉으나 아니야? 달라 뭔가? 그러니까 별의별 사람들 다 있는 거죠 지금. 금속을 이제 산에다가 담그면 이 새끼가 녹으면서 뽀글뽀글하면서 기포가 올라온다는 거야. 그 기포를 어떻게 잘 쑤셔 이렇게 다시 못 나오게 존나 막아. 그럼 막 금속이 다시 왜 이렇게 생기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 더. 산처리 유형에서 알고 있는 거 있니? 이산화탄소 기체 발생 실험? 탄산칼슘의 산천입니다. 카코3 같은 거, CaCO3 같은 거 반응시키면 무슨 기체 나와?
이산화탄소 기체 발생하죠. 이거는 비가역 반응입니다. 뭐 여기는 공부 좀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화학식 한번 써줄게. 탄산칼슘의 화학식은 뭐야? 카코3. 얘가 염산과 반응하는데 개수가 2가 되고요. CaCl2에 H2O에 CO2가 기체로 발생을 하게 되죠. 또 산염기 중화 반응은 비가역 반응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써놓은 게 수산화나트륨과 염산의 반응인데 내가 지금 부상투혼이야. 우리 트럼프 할아버지는 총 맞고 존나 주먹 빡이잖아. 나 월요일날 CT 찍기로 했거든. 지금 맹장이 터지기 직전이래. 그래서 이러다가 터지면은 이제 좆되는 거고. 몰라. 이 맹장염이라고 알고 있는 게 사실은 이제 충수염이라고 하는데 그거가 의심된다고. 그래서 월요일에 검사 받고 만약에 맞다고 하면은 바로 수술하려고. 그래서 지금 세게 팍 때리면 이제 갈 수도. 갑자기 왜 얘기했지? 트럼프. 아, 부상투혼입니다. 그래서. 요 반응식을 써놨죠. 통합과학 때 배우는 거야. 모르면 네 잘못이야. NaOH는 Na 플러스의 OH 마이너스, HCl은 H 플러스의 Cl 마이너스로 쪼개지고 이 둘이 만나면 물과 염이 생성되는데 이때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는 우리가 무슨 이온이라고 해?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구경꾼 이온이라고 하죠. 실제 그래서 산염기 중화 반응이 비가역 반응이라는 건 이게 역반응으로 되돌아올 수 없다는 건데 이 반응식 내에 Na 플러스나 Cl 마이너스는 애초에 반응을 안 하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화학 반응식에서 제껴준 알자 이온 반응식은 어떻게 돼?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만나서 물이 되는 요 반응이 뭐라는 거야? 비가역 반응이라는 거야. 얘네 둘은 존나 사랑해. 안 떨어져. 역반응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아, 얘네 가만히 냅둬도 분해되긴 해. 거의 안 될 뿐이야. 다음 주에 하게 되고요. 물의 자동이온화 pH. 어쨌든 이 반응 자체는 우리가 이제 정반응에 비해 역반응이 거의 일어나지 않으니까 비가역으로 분류를 합니다. 하나 더. 앙금 생성 반응은 비가역 반응이에요. 거기에 뭐 써놨니? 질산은혜. 염화나트륨 수용액을 섞어. AgNO3는 Ag 플러스의 NO3 마이너스고 Na 플러스의 Cl 마이너스죠. 내가 필기해주는 이유는 모를 수도 있고 그건 정상인데 앞으로는 써놓고 외우라는 거야. AgNO3 수용액은 이거야. 이온결합 물질은 기본적으로 물에 녹으면 뭐가 돼? 이온결합 물질을 물에 녹이면 또각 이렇게 떨어지는 거 이걸 뭐라 그래? 뭐 이온화라고 많이들 하지만 엄밀히는 모르시나요? 헬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은 물에 녹이면 가만히 지가 알아서 떨어져 나가. 원래 그래. NaCl도 마찬가지야. 이 안에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야. 그럼 얘를 섞어줘도 NO3 마이너스가 됐건 Na 플러스가 됐건 그냥 다 떨어져 있어야 정상인데 간혹 Ag 플러스랑 Cl 마이너스처럼 소울메이트 관계가 있으면
바닥에 앙금으로 석출이 될 수가 있어. 원래는 떨어지는데 앙금으로 석출이 되는 관계라는 건 Ag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존나게 사랑한다는 거야. 그죠? 그런 관점에서 애초에 떨어져야 되는데도 붙는다는 건 역반응은 거의 뭐라는 거야?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상정할 수 있죠. 앙금 생성 반응은 100% 비가역 반응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식을 봤을 때 우리가 AgCl이 만들어지거나 또 뭐 있어? CaCO3와 같은 애가 만들어지거나 또 PbI2 같은 노란색의 앙금도 있죠. 흰색, 흰색, 노란색. 색깔 뭐 모르셔도 되긴 하지만 썼으니까 알아두세요. 됐어? 카코3가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 뭐 있어? 그쵸. 이산화탄소를 수산화칼슘 수용액에 통과시키면 카코3 만들어지지. 그럼 이 화학 반응은 가역이야 비가역이야? 비가역이야. 왜? 앙금이 만들어졌으니까 인정입니다. 여기까지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의 큰 틀 외워야 되는 대표적인 예시들. 동적 평형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동적 평형의 대표적인 예제 이제 소재가 있어. 기본적으로 뭐 동적 평형이 뭔지는 알아야 되는데 가역 반응이 일어날 때 초기 반응물이 충분한 양만큼 있다면 반드시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 이 교실 내에서 물이 수증기가 되는 반응, 수증기가 물이 되는 반응 둘 다 일어날 수 있어 없어? 있죠. 물이 수증기가 되는 이유는 뭐야? 증발. 수증기가 물이 되는 이유는? 왜 일어나 그거는? 25도씨 조건에서 H2O의 가장 안정한 상태는 뭐야? 어는 점보다는 높고 끓는 점보다는 낮으니까 얘 액체 상태로 존재해야 되잖아. 그럼 모든 수증기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 물이 돼야 되는 온도야. 그러니까 100도보다 끓는 점보다 낮으니까 라고 해야 되는 거고, 응결이 일어나는 이유는, 증발이 일어나는 이유는, 다시 물이 수증기가 되는 이유는 증발로밖에 설명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이 교실 내에 초기 반응물, 물이 충분히 있다면 이 교실은 습도 몇 퍼센트가 될까? 100%까지 될 수 있고 100보다 높아질 수 있니? 없어. 혹은 100보다 낮은 상태가 유지될 수 있니? 물이 충분하면? 그것도 없는 거죠. 그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목욕탕 생각하면 돼. 물이 그렇게 존나 많으면 습도 100% 찍고 끝이야. 계속 유지가 되는 거야. 그쵸? 그거보다 높을 이유도 낮을 이유도 없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좀 과거에 배웠던 내용으로 연결지어 보면 적혈구가 있어요. 고장에게 처리했어. 그럼 기본적으로 그냥 한번 들어봐. 몰라도 기본적으로 농도 차이가 이렇게 발생하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용질이 직접 이동하는 확산이 일어나야 되는데 세포막엔 선택적 투과성이 있어서 용질이 이동을 못해. 그러면 용매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뭐라도 맞추려고 이동해? 농도라도 맞추고 싶은 거지. 용질이 이동하면 개수도 맞추고 농도도 맞출 수 있지만 물이 이동하면 그쵸, 농도라도 맞추기 위해 어디에서 어디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을 할 거야. 그러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물은 없니? 있어. 나가는 속도가 더 빨라서 알짝값으로 이 세포가 쭈글쭈글해지는 것처럼 보일 뿐. 이 반응은 무슨 반응이라는 거야? 양쪽 화살표면 가역 반응입니다. 이게 가역 반응인 거고요. 근데 시간이 더 지나다 보면 이 새끼가 쭈글텅쭈글텅해지다가 더 이상 크기가 달라지지 않는 상태에 도달하게 돼.
그 이유는 뭐가 맞춰진 거야? 농도가 맞춰진 거야. 그러면 안에서 밖으로 물 안 나가니? 아니야. 나가. 근데 밖에서 안으로도 들어와. 이 두 개의 속도가 어때서 그래? 같아져서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오케이. 이 상태를 뭐라고 하는 것뿐이야? 동적 평형 상태라고 하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동적 평형에 도달하게 되는 대표적인 문제 유형이 세 가지고, 문제를 봤을 때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물리량을 쓰고 시작해야 되는지, 요게 공부야. 첫 번째가 상평형, 두 번째 용해평형이 있고요. 세 번째 기체평형 혹은 화학평형이라고도 합니다. 용해평형에는 평형을 향해 가는 과정도 있고 평형을 증명하는 실험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체크를 하고 문제풀이 스킬은 나중에 알려줄 거야. 예를 들어 상평형에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보자마자 물의 양은 줄어들고 수증기 양 늘어나고 증발 속도 일정하고 응축 속도 증가하다. 그냥 이거 4개 쓰면 풀려. 문제 자체는 되게 쉬울 거야. 그래서 지금 할 때는 좀 개념적으로 잘 잡는 연습하시면 돼요. 상평형부터 나가보면 기본적으로 상변화는 100% 가역 반응이라고 했으니까 평형에 도달할 수 있는데 이 교실에서는 상평형에 도달할 수 있을까? 이 교실에? 없어요. 충분한 물이 없어서 그래. 그래서 진공 용기에 충분한 양의 물을 넣어주는 게 기본 세팅이야. 마개를 막아야 되고요. 요게 기본 세팅이야. 근데 시간이 가다 보면 평형에 도달하기 전까지 물의 양은 어떻게 될까? 계속해서 줄어들겠죠. 왜? 증발하니까. 그럼 수증기의 양은 어떻게 되는 거야? 증가하겠죠. 그리고 이제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물이 수증기 되는, 수증기가 물이 되는 속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랑 조금 다를 수가 있어서 잘 받아들여야 돼. 이 교실도 25도씨. 이 옆에 교실도 25도씨. 온도는 똑같아. 근데 이 교실은 존나 습해. 근데 이 옆에 교실은 사막이야. 그냥 온도는 똑같은데 여기는 습하고 왼쪽은 건조해. 그럼 우리가 경험하길 물은 어디에서 더 증발이 잘 일어나? 건조한 데서, 사막에서 더 잘 일어나죠. 그때 증발 속도는 어디에서 더 빠르다고 해야 될까? 건조한 데서 빠르다고 해야 될 것 같아. 잘 일어나니까. 근데 그게 아니야. 증발이 우세하게 일어나는 건 맞지만 증발 속도라고 하는 건 오로지 온도 의존성이에요. 근데 내가 교재에도 써놨는데 화원에서 온도 조건은 항상 일정하게 줍니다. 99.9%. 씨발 그러면 온도 일정 안 나오면요? 뭐 어떡해? 그럼 그냥 틀려. 는 아니고 나중에 준비하긴 할 건데 99.9% 먼저 잡고 가자고. 온도 일정으로. 따라서 증발 속도는 온도만 같으면 같은 거야. 습하건 건조하건 증발은 똑같이 일어나. 다만 우리 눈에 건조하면 잘 일어나고 습하면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습할 땐 뭐가 뭐 되는 반응도? 수증기가 물이 되는 반응도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물이 수증기가 되고 있는데 수증기도 물이 돼. 그러니까 우리 눈에 알짜값으로 봤을 땐 증발이 많이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겠죠. 응축 속도는 수증기의 양에 비례합니다. 그럼 시간이 갈수록 수증기의 양은 계속 뭐 하니까? 증가하니까 응축 속도도 증가하겠죠.
뭐 이거를 확인해보는 간단한 실험은 엄마가 없을 때 화장실에 뜨거운 물을 막 틀어놔, 욕조에. 그리고 엄청 습하게 만들어. 그냥 계속 틀어. 막 바닥에 흘러 넘칠 정도로. 그 상태가 상대 습도 100%야. 그쵸? 거기에다가 이제 컵에다가 물을 받아서 가져가. 그럼 존나 습하니까 이거 날아가니 안 날아가니? 안 날아갈 것 같지? 근데 실제로는 이 물 줄어들어요. 왜? 평형에 도달했지만 증발과 응축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근데 증발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은 내가 지금 받아놓은 요 물에서 일어나, 활발하게. 이게 변화니까. 근데 수증기가 물이 되는 응결이 일어나는 곳은 이 컵 내부의 물 표면도 있긴 하지만 벽에서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게 더 다양한 요소야. 그래서 증발은 여기에서 많이 일어나고 응결은 이 주변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전체적인 컵의 이제 물의 양은 줄어들어요. 늘어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 평형에 도달했다면 물의 양은 더 이상 달라지지 않아. 일정하게 이 뒤로는 유지가 되고요. 수증기 양도 늘어나다가 그 뒤로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증발 속도는 원래도 일정했고 응축 속도는 증가하다가 결국 평형에서는 그 이후로 일정하게 유지가 돼. 양적인 개념에서 일정하다인데 요 둘은 같을 이유가 없는 일정이고요. 평형에 도달하면 정반응 속도랑 역반응 속도가 같아졌다고 했으니까 이 둘은 같은 일정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목욕탕에 있는 물이 많아, 수증기가 많아? 비교 못해. 그러지 않아? 물 분자수랑 수증기 분자수가 완전히 똑같을까? 뭐가 더 많은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전체적인 물의 양이나 전체적인 수증기의 양은 안 변해. 같을 이유가 없다. 같을 수도 있긴 하죠. 키 크고 잘생기면 다 김현빈이야? 에? 아니, 김현빈이 키가 크고 잘생겼단 말이야. 그래서 1층에 내려가서 키 크고 잘생긴 애 붙잡아. 네 이름 뭐야? 라고 했을 때 그 새끼가 김현빈이어야 되니? 아니겠죠. 근데 우연히 김현빈 1 수도 있잖아. 그럼 막 확 죽여버려? 그건 그 뜻이야. 같을 이유가 없다. 같다고 해서 막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확률이 더 높다. 근데 이 둘은 같은 일정이다 라고 하는 것. 시간에 따른 몰수 변화 그래프, 개수 변화 그래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물의 양은 점차 줄어들고 수증기의 양은 점차 늘어나겠죠. 이 기울기는 어때? 크기가 같아야 되죠. 근데 이 둘이 만나야 되니?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 끝날 수 있죠. 이게 평형의 위치가 되겠지. 오케이? 예. 근데 또 다른 이제 실험을 진행해 보면 물이 좀 더 많이 줄어들고 수증기가 좀 더 많이 늘어나서 우연함에 의해 같아진 순간의 평형에 도달할 수도 있긴 하죠. 혹은 물은 더 많이 줄어들고 수증기는 더 많이 늘어나서 역전이 된 상태로 평형에 도달할 수도 있죠. 이 차이는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 평형의 위치가 오른쪽에 위치할수록, 오른쪽에 있을수록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시간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래 가지고 있었던 물의 양이 적으면 전체 총량이 달라졌겠지.
물이 여기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이렇게 시작했겠지. 총량은 똑같아. 물은 여기 이만큼 있고 수증기는 없었다 해서 시작이야. 아, 온도 조건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평형의 위치가 오른쪽으로 온다는 건 물이 수증기로 많이 변해야 평형에 도달한다는 거야. 온도가 더 뭐하다는 거 알 수 있어? 높을 때 오른쪽에 위치하는구나 정도는 추론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속도시간 그래프. 일반적으로 화원에서는 온도 일정 조건으로 준다고 했으니까 증발 속도는 온도 의존성이라서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요. 응축 속도가 수증기의 양에 비례하고 점차 늘어나다가 증발 속도와 같아져야 되니까 요런 그래프 개형을 가지겠지. 됐어? 오케이. 궁금한 거 있니? 왜 그래프 개형이 위로 볼록인가요? 궁금할 수는 있어요.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의 의미가 뭐야? 가속도죠.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가속도가 줄어드는 거지. 근데 지금 보면 응축 속도의 변화량이 줄어들고 있거든. 근데 응축 속도는 뭐에 비례해? 수증기의 양에 비례해. 그럼 응축 속도의 변화량은 뭐에 비례할까? 수증기의 양에 비례할 거야. 그죠? 초기 조건에는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훨씬 빠르니까 증발이 엄청 우세해서 수증기가 급격히 늘어나겠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대 속도 관점에서 증발 속도가 우세하긴 한데 그 격차가 줄어드니까 늘어나는 알짜 수증기의 양은 감소해서 응축 속도의 변화량이 줄어드는 거지. 그래서 위로 볼록 그래프로 그려지는 것뿐입니다. 됐죠요? 네, 근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전혀 1g도 없어요. 오케이. 이런 거 하나 해볼까? 온도는 일정하다라고 했을 때 요 그래프가 갖는 의미는 뭘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속도 그래프야? 응축 속도 그래프가 될 수밖에 없어. 증발 속도는 온도 의존성이고 온도가 일정하다라고 했을 때 일정할 수 있는 속도는 증발 속도니까. 응축 속도가 증가하긴 하는데 0이 아닌 곳에서 증가해. 응축 속도는 뭐에 비례해? 수증기예요. 따라서 수증기의 양이 0이 아니었다는 거지. 그냥 진공용기가 아니었던 것뿐. 오케이? 그 다음 온도는 일정하다라고 했을 때 요 그래프는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 수증기가 수증기가 많았어. 얼마나? 존나게. 잘 들어. 맞아. 수증기가 많았어. 물보다 많았어. 이러면 틀리는 거야. 수증기가 많았어. 뭐보다? 포화 수증기랑 지가 들어갈 수 있는 것보다 너무 많이 들어가 있던 거야. 무슨 상태야? 과포화 상태인 거야. 계습한 거야. 그래서 여기는 툭 건들면 시작하자마자 뭐가 우세하게 일어나? 응축, 응결이 우세하게 일어나는 것뿐이죠. 그래서 자주 물어볼 수 있는 오답의 포인트는 뭐냐면 요거를 주는 거야. 이걸 주고 야, 증발이 우세하게 일어나니까 물이 수증기보다 많네 라고. 맞아 틀려? 틀려. 하나의 시점에 대해서는 양적 관계를 절대 비교할 수가 없어. 우리가 가역 반응에서 평형의 위치가 반응물 쪽에 위치할지 생성물 쪽에 올지는 평형 상수라고 하는 걸로부터 판단할 수 있고
근데 그 평형상수는 고3 화2에서 배워요. 평형상수를 알면 물이 많을지 수증기가 많을지 계산할 수 있어. 목욕탕에 온도 조건만 알면 물이 많을지 수증기가 많을지 예측할 수 있어. 평형상수를 알면. 근데 화2에 배운다고 화1에서는 결국 평형상수를 배우지 않으니까 하나의 시점에 대해서 물이 많을지 수증기가 많을지 절대 비교가 안 돼. 아 물론 이건 되지. 뭐가 많아? 물. 왜? 수증기가 씨발 없었으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 요거 내면 이제 애들이 좋아 죽지. 응축 속도가 더 크니까 수증기가 물보다 많다라고. 맞아 틀려? 틀려. 왜 틀려? 그쵸? 비교할 수 없어서 틀린 거야. 네. 서로 다른 시점에서 한 가지 물질의 양적 관계는 비교가 되죠. 한 시점에 물과 수증기는 비교가 안 돼.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물은 어떻게 되냐? 혹은 수증기는 어떻게 되냐? 이거는 비교할 수 있죠. 오케이? 쉬었다 갑시다. 오늘 늦게 끝나야겠다. 시간을 좀 너무 뺏겼어. 상평형 됐고, 그 다음 두 번째 용해평형. 용해평형은 평형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문제로 낼 수도 있고, 실제 용해평형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걸 증명하는 실험으로 낼 수도 있다. 평형을 향해 가는 과정은 이런 거야. 순수한 물에다가 소금을 넣을 거야. 그럼 얘는 고체 상태의 소금이겠지? 근데 소금을 처음에 넣을 때는 잘 녹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바닥에 쌓이기 시작하거든? 그쵸? 이 바닥에 쌓이는 걸 우리가 뭐 된다라고 해? 침전 혹은 석출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쌓이는 게 석출이야. 생각해봐. 순수한 물에 내가 소금 알갱이 하나를 딱 던졌어. 그럼 석출 돼? 안 돼? 실제로는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에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뿐. 용해와 석출은 무슨 반응이라는 거야? 가역 반응이라는 거야. 그래서 평형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는 순수한 물에 고체 용질을 넣었으니까 고체 상태의 물질의 양은 감소하고 녹아있는 수용액 상태의 용질의 양은 증가하겠지. 이때 소금이 물에 녹는 용해 속도를 얘기할 수도 있고, 녹아있는 애가 바닥으로 침전되는, 석출되는 석출 속도 얘기도 할 수 있음. 용해도는 뭐에 비례하니? 고체의 경우에는 온도에 비례하고요. 기체 용질의 용해도는? 온도에 반비례하죠. 지금 고체 용질이니까 온도에 비례한다고 해볼게. 따라서 용해 속도는 온도 의존성이야. 근데 화원은 항상 온도 일정 조건으로 준다고 했으니까 평형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도 용해 속도는 항상 일정한 겁니다. 근데 저 녹아있는 애가 바닥으로 침전되는 혹은 석출되는 그 속도는 얼마나 녹아있느냐, 수용액 상태의 용질의 양에 따라 달라져. 따라서 평형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수용액 상태는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석출 속도는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겠죠. 어느 순간부터 평형에 도달하면 더 이상 녹지도 않고 석출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동적 평형에 도달하면서 이 양이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이 둘은 같을 이유가 없는 일정일 거고요. 용해 속도는 계속해서 일정했고 석출 속도는 증가하다가 일정해질 거야. 근데 이 둘은 같은 일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끝이야. 얘도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시간에 따른 몰수 변화 그래프 나타내보면
고체 용질은 줄어들고 수용액상의 용질의 양은 늘어나는데 같을 이유가 없으니까 여기에서 평형점이 만들어질 수 있고요. 고체 용질이 좀 더 많이 줄어들고 수용액상들이 좀 더 많이 늘어나서 이렇게 평형이 만들어질 수도 있더라. 이것도 뭘로 설명할 수 있어? 온도. 평형의 위치가 오른쪽으로 갔다는 건 용해가 좀 더 일어나야 평형이 된다는 거니까 온도가 뭐 한 거야? 높은 거죠. 고체 용질은 높을수록 잘 녹는데 많이 녹아야 평형이 된다는 건 많이 녹을 수 있는 온도인 높은 온도라는 걸 상정하지. 기체 용질이라면 많이 녹았다는 건 온도가 뭐하다? 낮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거고요. 오케이. 속도 시간 그래프. 용의 속도는 온도 의존성으로서 화원에선 온도 일정으로 준다고 했고, 석출 속도는 증가하면서 얘랑 같아지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위로 볼록으로 개형을 가지면 되죠. 끝입니다. 네, 하나 더. 아까 뭐 다 했던 얘기긴 한데 용해 속도는 이렇게 되고, 만약에 석출 속도가 이렇게 간다면 과포화 상태였다는 걸 처음에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고체가 많은 거야? 수용액이 많은 거야? 양은 알 수 없답니다. 양은 뭘로? 하나의 시점에 대해서 양적 관계는 비교할 수 없다. 평형상수를 알아야 된다 라고 했었습니다. 평형을 향해 가는 과정에선 그래서 물리량 이렇게 4개 쓰고 시작하면 돼요. 고체는 줄어들고 수용액은 늘어나고 이용의 속도 일정하고 석출 속도 증가한다. 그다음 평형을 증명하는 실험도 있는데 순수한 물에다가 설탕을 녹이는 거야. 계속 녹여. 무슨 상태에 도달해? 평형 상태, 포화 상태에 도달해. 더 넣어. 바닥에 쌓여. 과포화 용액을 만들려면 급속 냉각을 시켜야 되는 거야. 얘는 그냥 천천히 계속 넣어주는 거야. 이미 포화가 되면 더 이상 원래 안 녹아. 아무리 저어도, 그죠? 이 상태를 유지했어. 얘 설탕이야. 설탕의 화학식 뭐야? 오케이. 단당류 2개가 결합한 2당류의 탈수축합 반응까지 고려하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평형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방사성 동위원소로 표지해야 되는데 내가 처음에 넣어준 건 질량수가 12짜리 설탕이라고 해볼게. 12짜리 탄소로 표지한. 이런 애를 포화 상태로 처음부터 만들어 놓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들 교재에 예제 문제 6번 보시면 그림 있거든요. 근데 이 옆에다가 핑크색 설탕을 추가로 넣었어. 그럼 더 녹아 안 녹아? 안 녹지 당연히. 이미 포화니까. 근데 이 핑크 설탕의 의미는 질량수가 다른 방사성 동위원소로 표지한 또 다른 설탕이야. 이때 어떤 용질의 용해도는 화학적 성질로서 분자량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 둘이 같이 공유하는 거야. 흰 설탕의 용해도, 핑크 설탕의 용해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만약 이미 포화니까 만약 용해와 석출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모양이 계속해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실제 반응이 끝나고 나면 수용액 내에 당연히 흰 설탕 녹아 있지만 핑크색 설탕도 찍히더라. 검출이 된다는 거고요. 흰 설탕의 양은 상대적으로 좀 어떻게 될까? 바닥에 침전되어 있는 건 좀 많아지겠지. 핑크색 설탕은 양이 상대적으로 좀 줄어서 흐트러져 있는 이런 그림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이걸 보면
아, 끊임없이 용해와 석출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물론 12짜리도 용해가 되고, 왼쪽에 쓰자. 초기 조건에 12짜리도 끊임없이 용해가 되고 14짜리도 용해가 될 거야. 근데 처음에는 녹아있는 게 다 12짜리밖에 없으니까 석출되는 건 오로지 12짜리인 거야. 그러면 12짜리가 튀어나오려면 12짜리가 석출돼야 되니까 이건 똔똔이야. 그럼 전체 변화를 가지는 건 어차피 12짜리가 감소한 것 중 일부에 14짜리가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수용액 상태의 용질에서는 14짜리 설탕은 늘어나고 12짜리 설탕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지. 오케이. 바닥에 침전되어 있던 요 고체 용질의 질량을 비교할 수가 있고요. 수용액의 밀도를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침전물의 질량은 어떻게 될까? 달라지죠? 감소해. 침전물의 입장에선 무거운 게 나가고 가벼운 게 들어오는데 개수비는 몇 대 몇이야? 1대 1이니까 무거운 게 하나 나갈 때 가벼운 게 하나 들어오니까 계속해서 감소하는 거지. 오케이. 수용액의 밀도는 계산 어떻게 하죠? 밀도 분자량 비례는 언제만 쓰는 거야? 아니고 TP 일정 조건에 언제만 성립돼? 아보가드로 법칙은 기체에만 적용이에요. 수용액의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수용액의 부피분의 수용액의 질량이야. 근데 녹는 반응과 석출되는 반응이 일어난다고 해도 수용액의 부피가 달라지니? 안 달라지죠? 빈 공간에 끼어 들어가니까. 그래서 부피는 일정이에요. 근데 수용액 입장에서는 가벼운 게 침전돼 버려 나갈 때 무거운 게 들어오는 거니까 질량이 어떻게 돼? 증가죠. 따라서 분모는 일정, 분자는 증가니까 전체 값이 증가하더라 라고 하는 거. 그래서 평형 증명 실험에서는 요런 방사성 동위원소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을 때 진짜 증명 자체의 목적을 가질 수도 있고 혹은 침전물의 질량과 수용액의 밀도 비교할 수가 있더라. 근데 요 변화량은 변화의 방향은 무조건 반대일 수밖에 없지. 그쵸? 근데 이제 우리 교재에 6번 문제 맞나요? 이 그림이 나와 있는 게? 6번 문제에는 질량수 조건 나와 있니? 안 나와 있어. 그냥 똑같은 설탕 더 넣은 거야. 그럼 질량이나 밀도 안 달라지는 거야. 일정한 겁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방사성 동위로 소일 때만 그쵸? 질량수가 다를 때, 분자량이 다를 때. 마지막 기체평형 하고 문제 조금 풀다가 갑시다. 개념의 제일 마지막에 있고요. 기체평형이라고도 하고 화학평형이라고도 합니다. 화학 그냥 실제 반응에서의 평형이야. 이산화질소와 사산화이질소 얘기 나와 있는 거. 예. N2O가 합쳐져서 N2O4가 되는 반응이 있는데 이 반응은 가역 반응이야. 라고 하는 것까지는 출제자가 줘야 되고 그럼 개수비는 어떻게 돼? 당연히 2대 1로 맞출 수 있어야 되죠. 됐어. 오른쪽 화살표가 정반응이고 왼쪽 화살표가 역반응이야. 지금까지 했던 상평형이나 용해평형은 NO2죠? 미안, 이산화질소니까 내 잘못이야. sorry. 아니고요. 어떤 한 가지 속도가 온도 의존성인데
화원은 항상 온도 일정으로 나오니까 어떤 한 가지 반응 속도가 계속 일정했어. 상평형에선 증발 속도가, 용해평형에선 용해 속도가 그냥 일정했고 다른 속도가 따라가는 형태였지. 근데 기체평형에서는 둘 다 달라질 수가 있다. 근데 기본적인 세팅을 진공 용기에 NO2를 넣었다고 해볼게. NO2는 젓갈색이고요. N2O4는 무색입니다. 이것까지도 출제자가 알려줘야 돼요. 지식의 영역은 아니야. 근데 뭐 자주 나오는 예시니까 저절로 외워지긴 할 거고. 진공 용기에 NO2를 넣으면 어떤 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겠지. 근데 역반응도 일어나 안 나? 나는 거야. 맨 처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빼고는 일어난다. 그러니까 일어나는 걸로 보는 거야. 그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젓갈색이 어떻게 될까? 연해진다. 이런 표현 쓰고요. 혹은 초기에 N2O4를 넣어놨으면 젓갈색이 진해진다. 역반응이 우세하니까 그렇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그래서 평형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NO2의 양은 계속해서 줄어들 거고 N2O4의 양은 계속해서 늘어나겠지. 우세하니까 정반응이. 근데 NO2가 두 개 사라질 때 N2O4가 하나 생성이야. 그러면 감소량과 증가량이 몇 대 몇이어야 돼? 2대 1이어야 돼. 아니 역반응도 일어나잖아요. 그럼 2대 1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거니? 아니야. 이해돼? 개수비 2대 1을 그냥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어. 자, 한번 해줘 볼게. 정반응이 우세하니까 정반응이 한 5번 진행될 때 역반응은 한 번만 진행된다. 납득할 수 있지? 그쵸? 만약 정반응이 5번 일어났어. NO2 몇 개가 뭐 해? 10개가 사라지겠지. 그러면 N2O4는 몇 개가 뭐 해? 5개가 증가해. 근데 이 반응이 일어날 때 역반응도 한 번 일어난다며. 그럼 역반응이 일어나면 N2O4가 몇 개 뭐 해? 1개 사라지고 NO2는 2개 생겨. 그럼 결국 이 반응이 동시에 진행되면 N2O4 4개 생성될 때 NO2는 8개 사라지는 거니까 정반응이 우세한 가운데 역반응이 진행이 되든 말든 무조건 변화량은 2대 1이고 이 방향은 뭐가 더 우세한지로만 잡아주면 되니까 그냥 2대 1로 써놓은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화학평형, 기체평형에서는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를 다 판단해줘야 되는데 정반응은 반응물의 양에 비례하고 역반응은 생성물의 양에 비례합니다. 그럼 평형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반응물의 양은 2개씩 감소할 때 생성물은 하나씩 증가하니까 정반응 속도는 2개씩 감소하고 역반응 속도는 하나씩 늘어나겠지. 그래서 속도가 좀 독특하게 둘 다 달라지죠. 나 컨디션 좋아진 것 같아. 어제까지는 진짜 아팠거든. 시간에 따른 뭘 쓰면 그래. 감사합니다. NO2는 있었다 해서 시작, N2O4는 없었다 해서 시작인데 NO2가 이렇게 감소했어. 그러면 N2O4는 이렇게 증가하겠죠. 기울기가 몇 대 몇이야? 크기가 2대 1. 그럼 여기에서 평형이 이루어졌다면 이렇게 양이 유지가 되겠지. 그럼 평형 이후에 존재하는 NO2의 양과 N2O4의 양은 몇 대 몇이야? 좋습니다. 2대 1이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의 시점에서는 서로 다른 물질의 양을 비교할 수 없다고 했고 이건 평형상수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변화량이 2대 1인 거지 양이 2대 1인 건 아니니까. 좋습니다. 그럼 이제 출제자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 그래프를
2대1로 주는 거야. 언급은 안 하고 2대1로 세팅을 해가지고 그래프 그려놓는 거야. 그래놓고 물어봐. 2대1이니? 이렇게. 그럼 우리 현이는 어떻게 해? 오, 예스! 틀려오는 거야. 오, 맞잖아요. 말하면서 자 들이대 막. 의미적으로 2대1일 이유가 없는 거죠. 선생님 그럼 얘도 뭐지?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예. 평행 됐을 때 온도가 굳이 같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같을 이유도 전혀 없고 역전이 될 수도 있죠. 우연히 같을 수 있 우연히 같을 수도 있고. 같아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쵸? 이 평형의 위치가 조금 또 옮겨갈 수 있지. 요렇게 줄어들고 요렇게 늘어나서 같아질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요렇게 줄어들고 요렇게 늘어나서 역전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이 평형의 위치는 뭐로 설명할 수 있을까? 온도 변화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봐봐. 어떤 작은 단위체 두 개가 모여서 하나가 돼. 이거 보통 무슨 과정이야? 중합은 에너지가 높아져야 돼, 낮아져야 돼? 높아져야 되지. 동화작용이지. 그럼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니까 흡열 반응이 정반응이야. 그럼 역반응은? 발열 반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오른쪽에 위치한다는 건 정반응이 더 많이 가야 평형이 된다는 거고, 흡열 반응이 더 많이 일어났다는 거니까, 흡열 반응이 많이 일어났다는 건 온도가 뭐 할 때일까? 흡열 반응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 주위의 온도가 흡열 반응이 많이 일어난다는 건 높았을 때죠. 그래서 온도 증가 이렇게 설명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추론은 절대 안 내. 화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모르셔도 돼요. 기체 평형에서 평형의 위치는 생각할 필요가 없음. 그냥 은근슬쩍 2대1처럼 그려놓고 물어보면 2대1일 이유가 없다. 물론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예제 문제 4번인가요? 그 몰수 0.5몰, 1.5몰? 얘들아, 그거 몰수 주면 계산하는 거야. 씨발 난 몰라! 이게 아니고 합쳐서 몇 몰이었어 처음에? A랑 B 합쳐서 2몰이야. 그럼 T3에도 몇 몰일까? 2몰. 그럼 B가 몇 몰이어야 돼? 1.5. 당연히 1.5몰이죠. 그러면 T3일 때 A가 많아? B가 많아? 당연히 B가 많은 거죠. 이악 물고 모르는 척 할 필요 없다고. 알았지? 몰수 주면 하는 거야. 선생님, 뭐 하나의 시점에 대해선 서로 다른 물질. 문과 가야지 그러면. 속도 시간 그래프. 얘는 정반응 속도의 감소량과 맞나요? 역반응 속도의 증가량은 몇 대 몇이어야 돼? 2대 1이어야 돼, 크기가. 그럼 이 둘은 어떻게 돼야 될까? 만나야 됩니다. 오케이. 속도는 같아야 평형에 도달한 거니까. 좋아요. 그래서 이때는 당연히 같아야 되는 거죠. 평형이니까.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애초에 그런 그래프 개형은 지금 우리가 논할 수준이 아니에요. 예. 오케이. 개념은 여기까지. 문제 풀어오시고 풀이 영상 나중에 올려줄게. 문제 풀다 보면 요런 보기가 간혹 나오는데, 진공용기에 물을 넣었다 라는 세팅이 나오면 평형까지 물의 양은 어떻게 돼? 감소. 수증기는 증가. 증발 속도는 일정. 응축 속도 증가. 이렇게 써놓고 그냥 문제 푸는 거야. 오케이?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이렇게 수증기의 양분의 물의 양을 물어볼 수도 있고, 물의 양분의 수증기의 양을 물어볼 수도 있고, 응축 속도분의 증발 속도 이런 걸 물어볼 수가 있거든. 평형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수증기의 양은 증가하고 물의 양은 감소하니까 전체 값은
이 물리량은 감소하다가 1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냥 결국 일정해지는 거지. 그래서 이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돼. 그럼 평형에 도달하기 전과 후를 비교하면 언제가 더 큰 거야? T2가 크다. 이렇게 그래프 개형 그려서 문제 풀 수 있어. 물의 양은 감소하고 수증기 양 증가하니까 전체 값은 증가하다가 결국 일정해지긴 하죠. 증가하다가 일정해지는 거야. 그럼 T1이랑 T2 중에 어디가 더 커? T2가 더 크다라고 할 수 있지. 요 값은 어떻게 될까? 응축 속도는 뭐하고? 증가하고 증발 속도는? 전체 값은? 감소하다가 몇이 돼? 이 새끼는 1이 돼야 돼. 속도니까. 감소하다가 1이 되는 거야. 그럼 T1일 때랑 T2일 때 비교하면 T1일 때가 크다? 그래서 분수 형태 물리량이 나오면 이렇게 분모가 커질지 작아질지. 자, 전체적인 그래프 개형 그려놓고 뭐가 더 값이 큰지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숙제는 그래서 20이 아니고요. 12문제, 주간지 50문제.